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이런 곳에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디 말할 곳도 하나 없고 평소 와이프가 유튜브로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 생각이 나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렇게 적으면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와이프도 이걸 들어줄까 싶네요. 사별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일부러 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가긴 가네요. 재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아들을 키우며 혼자 쭉 살 생각입니다. 와이프를 그리워하면서요. 와이프 없이 저 혼자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거든요. 와이프와 아들과 함께 좋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직도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놈의 집이 뭐라고 집을 사는데 집착했었는지 아직도 후회만 남네요. 내 집 마련 같은 건 평생 못해도 좋으니 와이프가 살아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편모 가정인데다가 어머님께서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셔서 가끔 하는 부업 말고는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중학생 때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어요. 신축 오피스텔에 전단지를 붙이는 일부터 주유소, 만화방, 설거지까지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치곤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근데 솔직히 학생이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월세 내고 입에 풀칠할 정도 겨우 버는 거죠. 툭 하면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기고 도시가스비를 못 내서 가스가 끊기고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덕분에 찬장 안에는 백열등 대신 사용하려고 챙겨둔 비상용 양초가 늘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걸 켜고 앉아서 책을 읽다가 앞머리를 태운 적도 많았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것은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가장 불편한 건 수도가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가 끊기는 날에는 집 근처 공원 화장실에 가서 씻어야 했거든요. 그래도 월세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고 내려고 애썼어요. 집마저 없으면 거리에 나앉으면 그건 저희 모자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어떻게든 집만 있으면 돼. 그 생각이 강박처럼 뿌리내린 것 같아요.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편의점 알바를 늦게까지 하고 편의점 알바가 끝나면 만화책방으로 가서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데도 어머니의 병원비만큼은 도무지 벌리질 않더군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때 맞춰서 치료를 받았으면 금방 쾌차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큰 후회로 남아요. 지지부진 낫지도 악화되지도 않는 병을 달고 누워서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때는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몸일수 수 있는 월세방이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걱정 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벌어서 우리 집안 가장 노릇 잘할게. 얼른 돈 벌어서 우리 걱정 없이 살 집도 사고. 내겐 너무 미안하구나. 왜 그런 말을 해, 엄마. 나 괜찮아요. 그런 생각 말고 얼른 쾌차하시기나 하세요. 그래, 그러자꾸나. 고맙다. 고마워. 와이프도 저 못지않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가난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서름들 다 겪고 자랐죠. 얄궂게도 그쪽은 편부 가정이었어요. 둘 다 고등학교도 겨우 나왔고 어린 나이부터 각자의 가정에서 기둥 노릇을 했죠. 동병상련이었을까요? 저보다도 어리고 조그마한 와이프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악착같이 사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챙겨주고 싶기도 하고 계속 눈길이 가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눈이 맞았고 얼마 안가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함께 살다가 돈을 좀 모아서 멋들어진 결혼식을 올리자는 계획이었죠. 양쪽 집안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번듯한 곳에서 신혼살림을 꾸릴 수는 없었습니다. 겨우 단칸방만 면한 수준이었죠. 게다가 월세고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신혼집을 꾸미는 일에 열중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정감과 행복.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가구 좀 사러 가요. 어떤 거요? 침대 옆에 놓을 작은 협탁이랑 스탠드가 있으면 좋겠어. 자기 전에 책 읽다가 스르륵 잠들 수 있게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이번 주말에 가구 쇼핑 데이트예요. 저희는 좁은 집이지만 나름 열심히 꾸미려고 노력했어요. 우리의 첫 집이니까요. 아주 비싸고 대단한 가구를 놓지는 못해도 공간마다 아득하니 마음 편안해지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기 마련이잖아요. 저희는 서로를 위한 꽃 선물과 서로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아낌없이 사다 먹였어요. 제가 사온 음식을 와이프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아,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삶의 행복은 사랑 안에 있는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맞벌이를 할 때는 정말 부족함 없이 형편이 괜찮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와이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바깥의 날씨가 제법 추운지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무슨 일인데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요? 와이프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덕분에 먼저 집안 정리를 하고 있던 제가 되물었어요. 손에는 청소기가 그대로 들려 있었죠. 내가 몇 주 전부터 소화도 안 되고 허리도 뻐근한 게 컨디션이 영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당신 이제 아빠 돼요. 그게 정말이야?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청소기도 놓쳐버리고 아내를 와락 안았어요. 반사적으로 뛰어가서 안았는데 그 순간에도 배에 무리가 갈까 저도 모르게 힘 조절이 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말이에요. 결혼 초기부터 아이 계획이 있었어요. 남들에 비해 그렇게 일찍 한 결혼이 아니어서 더 서두르는 감이 없잖아 있었죠. 번번이 시기를 놓치다가 드디어 아기가 생긴 거였어요. 고마워. 여보 고마워. 저는 와이프를 끌어안고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책이죠? 나도 고마워, 여보. 그날의 행복이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잘 살자. 내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족 호강하게 해줄 거야. 와이프도 말없이 제품에 폭 안겨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잘 살자. 행복하게.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 혼자 버는 돈으로 세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여간 빠듯한 게 아니었어요. 낮에는 공장을 나가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제게도 꿈 같은 기회가 오더군요. 야, 상준아, 언제까지 공장 다니고 대리운전하면서 살래? 먹고 살기야 하겠지만 가정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한참 쑥쑥 자랄 때인데 그 시절 놓치면 후회한다 너.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식당 있지? 그거 인수해서 해봐라 한번. 난 이제 정리하고 지방에 가려고 하거든. 너한테 넘기는 거면 단골 손님들한테 이야기 잘 해놓을게. 어때? 너니까 권리금이고 뭐고 없지 마. 재수 씨하고 같이 해봐. 일은 좀 바빠질지 몰라도 계속 얼굴 보고 붙어있을 수 있으니 그게 어디냐. 식당 한편에 지낼 수 있는 작은 방도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내던 형님이 운영하던 식당을 거의 거절하고 할 수 있는 금액에 인수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제 사정을 봐주신 거였죠. 제가 알기로 형님의 식당은 단골도 많고 아침, 점심, 저녁 장사가 다 괜찮았거든요. 덕분에 남들만큼은, 아니 남들보다 조금 더 벌며 살게 되었죠. 가방끈이 짧아 배운 게 없으니 남들보다 오래 일해야 했고 몸이 고생해도 돌아오는 보상은 쥐꼬리 같았는데 식당을 시작하니 제 팔자에 없던 사장님 소리도 듣고 저만 열심히 하면 돈도 꽤 벌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과분한 목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살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쫓기던 이사를 다니느라 한 곳에서 진득하게 살지 못하고 이 동네 저 동네를 전전했는데 그게 한이 됐었거든요. 집주인이 월세를 보채고 보증금 인상을 넌지시 떠보는 것도 큰 스트레스로 남았고요. 제 몸 편하게 누일 곳이 있어야 마음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어느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 아들놈만은 친구들과 떨어지는 일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한 곳에서 다니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다행히 와이프도 고생을 하며 살았던 사람인지라 이런 제 마음을 잘 알아주더군요. 본인도 한 곳에서 몇 년씩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다면서요. 워낙에 알뜰살뜰한 사람이고 사치를 부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에 결혼하자마자 집안 경제권은 모두 와이프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용돈을 받아 생활했고요. 화장품도 샘플을 차곡차곡 모아서 쓰고 아는 친구가 자기한테 안 받는 화장품을 주었다며 그것을 모아 쓰곤 했었죠. 그러지 말고 좋은 걸 사서 쓰라고 해도 공짜로 좋은 걸 받았는데 뭐하러 또 돈을 쓰냐며 사양하던 와이프였어요. 그러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을 못했었죠. 와이프는 요리 실력이 꽤 준수했지만 저는 음식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식당에서 일을 해본 경험도 딱히 없어서 처음 식당을 인수받았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누구 밑에서나 일을 해봤지 직원을 부리거나 식자재를 매입하거나 부가세니 종소세니 그런 걸 신경 써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온 힘을 쏟았습니다. 든든한 와이프가 곁에서 묵묵히 함께 고생해 주었죠. 일이 바쁘다가도 쬐끄만 아들 녀석이 한 손 거들겠다며 테이블을 닦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이, 사장님, 여기. 우리가 주문한 부대찌개 혹시 주문 안 들어간 거 아니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래, 정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됐고, 술이나 가져와. 술! 네, 지금 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메리트만큼이나 힘든 점도 분명히 존재하더군요. 특히 저희를 힘들게 했던 점은 진상 손님 상대였습니다. 와이프나 저나 그 나이 먹도록 한 번도 서비스직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네요. 특히 형님의 단골이었던 분들이 난처하게 할 때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그랬네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요. 부끄럽게도 진상 손님에 먼저 맞선 건 제가 아니라 와이프였어요. 그 작은 두 손바닥을 꽉 쥐고 저기요 아저씨 그렇게 소란 피울 거면 나가세요. 안 팔아! 하는 모습이 어찌나 당차던지 단골이 많은 식당 특성상 찌개를 안주 삼아 시켜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말을 툭툭 내뱉게 되고 슬슬 선을 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법이잖아요. 와이프는 그런 사람들에게 칼같이 대했어요. 저는 소문이라도 나서 그나마 있던 단골이 다 떠나면 어쩌나 마음 졸였거든요. 어리석었죠. 부끄럽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와이프에게 떠넘긴 것 같아서 미안했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저는 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취객들이 조금이라도 큰 소리를 내면 단골이든 아니든 먼저 다가가서 주의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한 소리 한 이후에 발길을 뚝 끄는 손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손님은 없는 게 낫더라고요. 덕분에 와이프도 다른 손님들도 불편할 일 없잖아요. 변한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요리 실력인데요. 가게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라면을 겨우 끓이는 수준이었던 제가 형님에게 받은 레시피대로 매일 몇십 그릇씩 요리를 하다 보니 이제는 꽤 수준급으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저희 가게에서 파는 메뉴에 한해서요. 아빠, 나는 아빠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이고 정말? 응, 다른 건 엄마가 만들어준 게 더 맛있는데 김치찌개는 아빠가 만들어준 게 제일 맛있어. 연석이 고맙다. 어린 아들의 칭찬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네요. 그렇게 온 가족이 식당에 몰두한 지 몇 년이 지나니 어지간한 사람들의 월급 두세 배는 벌게 되었습니다. 다달이 매출이 오르는 것을 보는 게 여간 재미있는 게 아니었죠. 공장을 다닐 때는 제가 아무리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해도 떨어지는 돈이 매달 같았는데 자영업은 다르잖아요.
밤낮 없이 일한 대가가 그대로 눈에 보이니 뿌듯했죠. 와이프는 제가 식당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물신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어려운 일도 많았거든요. 여보, 당신은 식당 일에만 신경 써요. 집안은 내가 알아서 꾸려. 우리 세 가족의 생계와 행복이 여기 달려있는 거 알죠? 정민이 아빠, 믿어요. 화이팅! 고마워, 여보. 나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할게. 생각해보면 함께 식당을 꾸려나가면서도 육아니 집안일이니 그런 것까지 도맡아서 다 해주었네요. 그럴수록 와이프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서 집안일에는 관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와이프를 믿었고요. 매일 가져다주는 액수가 늘어도 와이프는 한결같이 마트 할인 전단지를 보며 할인하는 품목을 사오고 그 흔한 가방 같은 거에도 욕심을 내는 법이 없었어요. 이렇게 알뜰살뜰하고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요? 저희는 정말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물론 아들에게 들어가는 건 빼고요. 와이프가 옆에서 열심히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저도 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탄내 안 나요? 여보, 옷! 탄내가 나서 돌아보니 의자 뒤에 걸어둔 패딩이 난로에 조금 녹았더라고요. 신혼 초에 커플로 맞춰 산 패딩이었는데 와이프는 속상한 얼굴로 패딩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방에서 테이프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위로 테이프를 쓱쓱 바르는 게 아니겠어요. 새로 사준데도 한사코 손사래를 치던 와이프.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죠. 예뻐 보이고요. 어느 날 문득 이 정도로 아껴 살았으면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얼마나 모았어? 그래도 꽤 모였지? 모으긴 모았지. 내가 어디 허투루 쓸까봐 그래요? 잘 모은다고 모으는데 아직 택도 없네. 요즘 집값이 얼만 줄 알아요? 10년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었으면 내 집 마련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게다가 당신 부모님 빚 갚는다고 보태드린 것도 좀 있고 아끼고 아껴도 이것저것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어느 정도 모아야 말을 하지. 아직은 무리야. 당연히 아직 집 살 만큼 모으지 못한 건 알지. 그냥 얼마나 모았나 해서 어디 작은 변두리 집 구하기도 힘들까? 대출 끼고 살 정도는 되지 않아? 대출이 어디 개 이름인가요? 우리 처음 살던 월세방 생각해봐요. 지금 전세 대출 이자 나가는 것도 한두 푼이 아닌데 집 산다고 대출 더 받으면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터무니없는 소리 말고 더 열심히 모을 생각해요, 우리. 나도 당신 힘들지 않게 안 밖으로 열심히 도울게. 그래도 중간중간 괜찮은 매물 있나 보기는 할게요. 그럼 됐지? 와이프 성격에 그렇게까지 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중간에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새어버리는 바람에 얼마나 모았는지 정확한 액수는 듣지도 못했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한참은 더 모아야 하나 보다. 역시 내 집 마련 정말 쉽지 않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와이프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와이프를 철석같이 믿고 있기도 했고요. 저희는 그렇게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며 내실을 다졌습니다. 아주 큰 집은 아니지만 결혼 몇 년 만에 드디어 저희 세 가족 아늑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전셋집도 하나 구했고요. 여보, 우리 드디어 월세방 탈출이야. 고마워. 당신이 아껴 살아준 덕분이야.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 이름으로 된 집도 살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정민이 엄마. 저희는 식당 일로 바쁜 와중에도 입주 청소부터 가구 배치까지 모든 것들을 전부 직접 했어요. 잠을 줄여가면서요. 한 발씩 행복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충실한 만족감이 저희를 들뜨게 했거든요. 집이 참 넓다, 그쵸? 우리 짐 다 넣어도 공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 방도 하나 늘었으니까 처음에 신혼집 꾸미기 했던 것처럼 또 예쁘게 꾸미고 살아요, 우리. 저희는 처음 살림을 합칠 때 생각하며 얼마간 또 행복에 젖은 생활을 했습니다. 아빠, 내 방이 엄청 넓어졌어요. 너무 좋아요.
저희는 그렇게 아껴 가면서도 아들은 학원도 보내고 최신 유행한다는 게임기도 사주면서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몸은 좀 고돼도 내일을 향한 희망이 늘 있었죠. 다 그 사람 덕분이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밤에 잠을 깨면 옆에 와이프가 없었어요.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이상한 일이잖아요. 한두 번이야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갔나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사라지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으니까요. 일어나서 그냥 나갔다가 들어오는 날들도 있었지만 몇 번은 집안에 반찬까지 싸서 나가더군요. 그 꼴을 보니 100% 바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아니고서야 집에 있는 반찬까지 싸들고 나갈 일이 없잖아요. 상상조차 못한 일에 손이 떨리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뼈 빠지게 일한 대가가 와이프의 외도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아들이 쌕쌕거리며 자는 모습을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이대로 이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가게 일로 바쁜 아빠보다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도 했고 모든 것이 서투른 저보다 꼼꼼하고 야무진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게 아들한테도 좋을 텐데 그렇다고 바람을 핀 와이프에게 애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싶어 우선은 이야기나 들어보자 했습니다. 저는 가게가 한가한 틈을 타 와이프에게 슬쩍 물었어요. 당신 말이야, 요즘 밤에 어딜 그렇게 나다니는 거야? 도시락까지 싸들고 나가는 거 내가 다 봤어. 갑작스런 제 말에 와이프는 눈에 띄게 당황하더군요. 눈도 못 마주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걸 보니 제 예상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락까지 싸들고 나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나가긴 어딜 나가. 당신 식당에서도 집밥 먹으라고 도시락 싸는 걸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와이프는 당황해서 변명을 해대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간 믿어온 것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변명을 하려거든 제대로 해. 내가 하루 이틀 그런 걸로 이렇게 말 꺼내는 건 줄 알아? 뭔가 일이 있겠거니 하고 몇 주를 지켜봤어. 자그마치 몇 주를 말이야. 당신을 믿었었으니까. 근데 믿음에 대한 대가가 겨우 이거야? 당신 솔직하게 말해. 다른 남자 있어?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와이프는 체념했는지 한숨을 푹 쉬고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사실 와이프는 밤마다 저 몰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우울한 마음도 들고 본인도 집을 사고 싶다는 우리 가족의 목표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일을 했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외도를 숨기려는 뻔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일하는 곳으로 데려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시켜주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밤마다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했던 거야? 미안해. 당신이 걱정할까 봐. 와이프는 제가 걱정할까 싶어 그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잠에 들면 쉽게 깨지 못하는 저는 아내가 제 생각보다 오랜 시간 일을 해왔던 것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낮에 식당 일 돕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거기다가 집안일에 아들 교육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저를 속인 것에 야속한 마음이 들던 것도 잠시 제가 못나 이렇게까지 고생시키는 게 정말 미안하더군요. 행복하게 잘 살다고 한 결혼이었을 텐데요. 당신도 잠잘 시간 줄여가며 일하는데 나도 보탬이 좀 되고 싶었어. 이렇게 일하면 생활비, 아니 하다못해 우리 아들 학원비라도 벌 수 있잖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말렸을 거야. 밤에 나간다고 걱정하고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무리했을 텐데 어떻게 말을 해. 당신이 힘든 거 뻔히 다 아는데. 잠시나마 이렇게 착한 아내를 의심한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느라 바빠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도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구나. 내 고생을 알아주는 건 역시 아내뿐이구나 싶었죠. 반면 저는 아내를 믿어주지 못했죠.
처음 만난 공장에서 자그마한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일을 하던 모습이 겹쳐 보이기까지 해 눈물이 다 나더군요. 우리 앞으로도 정말 잘 살자.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남부럽지 않게 우리 가족 끝까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제가 서빙을 하는 시간을 늘렸죠. 어지간하면 설거지도 따로 아주머니를 부르는 대신 제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팠지만 적응이 되니 그럭저럭 견딜만 하더군요.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저만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이프를 생각하니 절로 힘이 났습니다. 와이프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힘을 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렇게 일을 해도 지치진 않았습니다. 사장이 직접 나서는 시간이 더 늘어서인지 저희 바람이 이루어진 것인지 단골들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매출은 더 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하는 제 소문이 단골분들을 통해 시골에까지 퍼졌는지 가게를 넘겨주었던 형님이 솔깃한 제안을 하시더군요. 야, 내가 열심히 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 슬슬 2호점 한번 내보는 게 어때? 요즘 재수씨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재수씨 고생시키지 말고 이 가게 키운 거 경험 삼아서 2호점 한번 해보자. 혼자 하기 버거우면 나랑 같이 반반 투자해서 해도 되고. 어때? 너무 갑작스러운데. 저는 갑작스러운 형님의 제안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생활도 너무 감사하고 과분한데 굳이 새로운 걸 도전할 필요가 있을지 자신이 없었던 거죠. 모험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었달까요? 나 못 믿어? 이 식당을 처음 넘겨줄 때도 너 뭐라고 했어? 식당 경험도 없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앓는 소리 했어, 안 했어? 근데 봐봐. 지금 부지하게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작게 해선 고생만 하고 버는 돈 또 고작 거기서 거기야.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살고 돈도 더 벌려면 가게를 키워야지. 2호점 열어서 직원들 돌려가면서 하면 이제 너 숨통 좀 트일 거다. 그동안 일하면서 가족들이랑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지 않았어? 쉬엄쉬엄 애 크는 것도 보고 재수 씨랑 데이트도 하고 이제 그러고 살아.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런데 이어지는 형님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이 가게를 인수할 때 워낙 사정을 많이 봐주셔서 2호점에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와이프와 구석자리에 앉아 학습지를 푸는 아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가족들과 너무 시간을 못 보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늘 있었거든요. 번듯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지만 결국 그 집도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마련하는 거잖아요. 2호점을 내고 직원을 뽑아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간 모은 돈의 일부를 꺼내야 했죠. 와이프에게 형님과 2호점을 준비하려고 하니 1억만 따로 빼어놔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권리금과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등을 생각하면 몇 억이 깨질 예정이었지만 감사하게도 형님은 이번에도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마련하겠다고 제 사정을 봐주셨거든요. 여보, 우리 이거 하나 관리하면서도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면서 어떻게 2호점을 열겠다고 그래요? 아니야, 들어봐. 만약에 2호점까지 생기면 그때는 아르바이트생 말고 가게를 맡아서 운영해줄 매니저를 뽑으려고 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말이야. 1호점, 2호점에 매니저를 두고 나는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일 거야. 운영 관리에만 힘쓰려고. 당신이랑 정민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걱정인데 잘 될지도 모르고. 여보, 걱정 마. 2호점을 열 때 들어가는 잡다한 비용은 형님이 다 해결해 주기로 했어. 우린 1억만 준비하면 돼. 그만한 가게를 오픈하면서 1억이면 아주 남는 장사잖아. 내가 잘 해볼게. 잘할 수 있어서 그래. 나 믿어줘. 처음에 아내는 지금 하고 있는 식당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하면서 무슨 2호점이냐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꽉 막힌 사람은 아닌지라 제가 진심을 담아서 형님과 나누었던 대화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하니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자리 잡아서 여유롭게 내 시간도 보내가며 운영하고 싶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소중한 것 같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자 와이프도 결국은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적금으로 돈을 묶어놓았으니 만기가 될 때까지 몇 달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계약을 하자마자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께도 두어 달만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셨고요. 1호점 매출도 이제는 안정적인 데다가 2호점까지 준비하게 되더니 정말 꿈인가 싶었습니다. 달동네를 전전하며 공장에서 일하던 제가 식당 2개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다니요. 출세했다는 생각도 들고 참 열심히도 살았다. 스스로가 기특하더군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믿고 여기까지 함께해준 아내에게도 고마웠죠. 그렇게 2호점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아내에게 깜짝 파티를 해줄 요량으로 신나게 집을 갔습니다. 선물도 사서 말이죠.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돈을 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살다 보니 요즘은 학생들도 쓴다는 명품 립스틱 하나 사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같은 건 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평생 옆에만 있어다오. 멋지게 말을 하며 가방을 건네고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결혼식을 올리자고 이야기할 계획이었는데 그날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했는데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누구랑 전화를 하길래 저렇게 집중해서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도 못 듣나 생각하며 방으로 가는데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몇 달 뒤면 돈 들어올 일이 있으니까 그때 갚을게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못 봤다면서 저 얼마나 예뻐하셨었어요. 와이프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공장의 사장님에게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큰 돈이 필요할 일이 없는데, 아니 애초에 돈이 필요했다면 왜 저에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은 걸까요? 왜 남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번처럼 아내를 의심해 속상하게 할 수는 없었죠.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는 모른 척을 하고 공장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랜만에 전화를 드리네요. 아니, 부부가 쌍으로 왜 이래? 자네 식당 잘 된다고 하지 않았어? 사장님은 웃으며 전화를 받으셨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명히 당황스러운 기색이 녹아 있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 사람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낮에 전화 받고 많이 놀라셨죠? 제가 슬쩍 떠보듯이 묻자 사장님이 술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잘 된다니 다행이네. 그럼 뭐가 그리 급해서 돈을 빌리는 거야. 내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간에 정이 있어서 1,000만 원은 입금했어. 혹시 자네 못 들었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갚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남한테 그 큰 돈을 빌려줘. 나나 되니까 1,000만 원이라도 보내준 건지 공장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돌린다고 그 돈이 모이겠어? 은행이 안 되면 제3금융이라도 알아보지 그래.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공장 사장님께만 연락을 드렸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큰일인 것 같았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 몰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내의 뒷조사를 한 거죠.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와이프에게 정확한 사실을 듣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따로 알아본 뒤에 대화를 시도해보자 했던 것이었어요. 뒷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분이 어떤 남자 명의의 계좌로 매달 3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고 계시더군요. 네? 뭐라고요? 300이요? 남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대체 어디에 놀라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에게 매달 300만 원씩 보내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죠. 게다가 그 남자는 아내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바람을 피더라도 젊은 놈이랑 피지 제가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한참이나 나이 많은 노인에게 월 300만 원이나 보내가며 만났을까?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제야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물어볼 때마다 보였던 당혹스러워하던 태도가 이해가 가더군요. 최근 한두 달 이야기가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꽤 많은 돈이 송금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여기 있어요. 한번 보시죠. 저는 더 이상 이성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제 와이프가 맞는지 혼란스러웠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와이프를 데려다 앉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철민이 누구야? 말해.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일정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놀라더군요. 반응을 보니 틀림없다 싶었습니다. 당신 바람 폈어? 언제부터야? 역시 그때부터였던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했어? 내가 했던 고생, 당신이 했던 고생 다 보상받게 해주고 싶었던 건 몰라? 적어도 우리 자식만큼은 당당하게 하고 싶은 공부 다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다 아는 당신이 어떻게 이래? 저는 거의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와이프는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그 침묵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술독에 빠진 채 며칠을 흘려보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때 되면 식탁에 해장국을 끓여두고 아이의 방에서 잠을 잤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와이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알콩달콩 웃으며 살았던 건 아니었지만 평생 함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내와의 이혼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맸어요. 다정하게 말을 건네거나 안아주거나 꽃을 사다 주지는 못했어도 정말 아내를 사랑했거든요.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것이 제 사랑의 표현이었죠.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아무 부질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전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내를 꼭 안아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 되어줄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과거의 저처럼 아내를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지 묻지 않았던 것을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술에 빠져 있을 때 아내는 장문의 편지를 두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죠. 아내가 겪은 그 막막함과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안녕 여보, 정민이 아빠, 나예요. 연애할 때에도 별로 써보지 못한 편지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펜을 들고 앉아있으려니까 정말 낯설고 설레고 하네. 여보, 기억나요? 당신이 프로포즈 하던 날 말이에요. 저렇게 으리으리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 자신은 없지만 아담한 집이라도 항상 웃을 수 있게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했잖아. 사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싶었거든요. 말이라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살게 해주겠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남자라면 거짓말 안 하고 나를 안심시켜주겠구나 싶기도 했어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솔직히 말할 수 있는 당신이 믿음직스러웠다고나 할까요? 당신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디든 당신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 그런데 내 눈이 정확했네요. 사는 동안 내게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기만 했잖아요. 난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행복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대체 뭘까? 나는 살면서 한 번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고 살았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에요. 나 당신과 함께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평생 행복하겠다 싶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이런 비밀만 만들지 않았어도 우리 평생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좋은 부인으로 남아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잔 약속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네. 나는 당신 덕분에 가족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정민이랑 당신이랑 셋이 계속 함께하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어리석었어. 그런데 이제 너무 힘에 부쳐요. 삶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가 힘들어. 미안해. 미안해요, 여보. 연신 미안하다고 하는 와이프의 편지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군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를 적셨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게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나 야속하기도 하죠. 저는 혹시 아들이 들을까 숨죽여 울면서 다시 편지를 읽어내려갔어요. 거기에는 아내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편모 가정에서, 와이프는 편부 가정에서 자랐어요. 와이프의 부모님은 와이프가 초등학생일 때 일찍 갈라서셨다고 하더군요. 이혼 후 아버지는 직장도 그만두시고 입에 풀칠할 게 도저히 없을 때만 일용직에 근근히 나가셨다고 해요. 저희 집이 그랬던 것처럼 그 집도 전기세를 제때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거나 가스가 끊기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일찌감치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랑 거의 비슷하게 자란 셈이죠. 그렇게 번 돈은 거의 아버지에게 붙이고 본인은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래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고등학교를 마치게 해준 아버지께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정말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죠. 그러다 저를 만나 살림을 합치고 비로소 의지할 사람을 찾아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저와 함께 지내면서는 아버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을 하셨거든요. 와이프의 생일이나 어머님의 기일,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에도 잘 지내냐는 연락 한번 하질 않았어요. 돈이 떨어지실 때만 연락을 넣으셨죠. 와이프는 그제야 아버님과 의절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아버님이 어른스럽지 못하고 가정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한 거였죠. 그동안에는 아버님이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제가 생기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돈 보내달라는 말을 몇 번 무시하자 자연스럽게 아버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아버님도 몇 번 보채다가 이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땐가 잘 됐지 뭐. 서로 원망 말고 지금이라도 각자 인생을 살면 좋지. 아내가 어색하게 말하며 웃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몇 년 동안요. 편지에 따르면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아버님께 연락이 왔다고 해요. 이름도 낯선 희귀병에 걸리셨다고. 난감했겠죠. 편지에도 그때의 난처했던 심경이 구구절절 잘 적혀 있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에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게요. 와이프는 아버님과 몇 년 만에 통화를 한 후에 치료비에 보태 쓰시라고 3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하네요. 실은 와이프가 적금 만든 게 아니라 주식이며 펀드며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해왔습니다. 마침 장이 좋아서 연일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나 봐요. 아버님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도 핏줄인데요. 게다가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이미 말기까지 진행이 된 터라 오래 살지는 못하실 거라고 했대요. 그랬기 때문에 제게 털어놓지 않고 덜컥 300만 원을 송금한 거겠죠. 길어야 2-3달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백만 원을 보내는 것으로 지난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것에 얼마간 속죄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주식 계좌에서 돈을 빼서 보냈다나 봐요. 한 번 보내니까 2번이 되고 2번 보내니까 3번이 되고 그러다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니까 저희 예금에서 돈을 조금씩 뺀 모양이에요. 주식에서 수익이 날 거야. 그럼 그때 메우면 돼.
뭐에 쓰이기도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불쑥 들었다고 적혀 있더군요. 일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점점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제게 비밀을 만든 것도 마음이 괴롭고 죄스러운데 이제 와서 털어놓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나 봐요. 몇 년이나 연을 끊고 살던 아버님이 많이 아프다고 치료비를 보태고 있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냐면서요. 일의 전말을 알고 나니까 와이프가 더욱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그 정도도 이해해주지 못할 사람으로 보였던 걸까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덕분에 고등학교도 겨우 마치고 바로 공장에 취업을 한 거였죠. 혼자서는 병원에 가시지도 약을 타러 가지도 못할 정도여서 저는 평일이며 주말이며 할 것 없이 어머니 곁에 붙어 있어야 했죠. 처음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의구심을 품지 않고 제 생활도 삶도 없이 병수발을 들었죠. 헌데 긴 병 앞에 효자 없다던가요. 옛말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엔 그저 어머님이 기적적으로 쾌차하시기만을 바랐는데 어느샌가부터는 제가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하면 안 되는 생각이지만 본인도 저렇게 힘드신데 차라리 자는 동안에 편하게 돌아가시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솔직히 몇 번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사셨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와이프와 결혼하기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부모가 오랫동안 아픈 건 자식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아프면 아들 고생시키지 말자. 혹시 그런 말들 때문에 와이프가 제게 선뜻 말을 꺼내기 어려웠던 건 아니었을까요?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와이프는 제가 했던 말들 때문에 차마 제게 사정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해보려 했던 것 같네요.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편지와 함께 넣어둔 명함으로 전화를 꼭 해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에 봉투를 뒤져보니 명함이 한 장 나오더군요. 어떤 보험 설계사의 명함이었어요. 네, 와이프는 마지막 선물로 제게 보험금을 남겨주고 떠난 거였죠. 명함 뒤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잠시 멈추었던 눈물이 오열로 바뀌고 저는 끝내 아내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깟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돈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산 게 아닌데. 와이프도 분명 그 사실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말해주었다면,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제게 귀띔이라도 해주었다면 어떻게든 같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예쁜 드레스라도 입혀줄 걸. 이제는 와이프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가 너무 밉고 와이프도 정말 야속하네요. 할 수만 있다면 와이프에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와이프의 장례식에서 저는 그 인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김철민, 그 인간이요. 핸드폰에 있던 연락처에 전부 부고 소식을 보냈으니 염치가 있으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긴 했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걸어 들어오는 폼이 많이 불편해 보이시더군요. 그제야 희귀병에 걸리셨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저는 황망히 일어나 그 인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소리 쏘아붙이려는 거였죠. 당신 때문에 선영이가 떠났다. 당신이 연락하는 바람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라고요. 그런데 울고 있더군요. 그것도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요. 그 눈물을 보고 있자니 제가 지금 이 사람을 원망해서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와이프는 떠나고 없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내의 마지막을 슬퍼하고 추모하기 위해 온 것이듯 이 사람도 똑같구나. 아무리 연락을 끊고 살았어도 자식은 자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편지를 발견한 뒤로 늘 뜨겁게 불타던 원망이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팔의 상주 완장을 보시고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엎드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저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선영이 잘 보내주셔야죠. 남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꺽꺽대며 울다가 겨우 절을 올리고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은 장인어른이니까요. 내가 염치가 없어서 받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리 받아버렸네. 주식으로 번 돈이라면서 걱정 말라고. 자긴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치료비에 보탤 수 있다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내가 잘못이지. 아니, 어쩌면 그냥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 죽었어도 내가 죽었어야지. 네가 먼저 이렇게 가버리면 어쩌니. 내가 어째야 해. 아버님은 아내의 발인 때까지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죄스러운 마음이 컸겠죠. 밥도 거의 드시질 않았어요. 소주에 편육 몇 점 집어먹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장을 다 치르고 발인까지 하고 나자 아버님은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그 뒷모습이 꼭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더군요. 차마 붙잡지를 못했어요. 연락해볼 엄두도 나질 않네요.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없었더라면 아마 아내의 뒤를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아들 덕분에 그나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었죠. 정민이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엄마가 떠난 뒤로 실어증에 걸려 다시 입으려는데 반년이 걸렸네요. 이제는 저도 정민이도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계획도 조금 수정되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을 조금 연장하고 돈을 마련해서 인수하기로 한 거죠. 와이프가 살았던 흔적이 있는 집이니까요. 차마 두고 떠날 수가 없네요. 정민이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면서 제 의견에 적극 동의해 주었고요. 누군가 부부는 함께 세상을 헤쳐나가는 전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니 적어도 제 아내는 홀로 싸워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부는 대화가 부족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아주질 못했죠. 제가 조금만 더 아내의 표정과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면, 한 번이라도 무슨 일 있는지 물어봤더라면 지혜롭게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저를 가장 괴롭게 합니다. 제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은 앞으로 부부간에 어떤 일이 있던지 서로의 사정과 마음을 보듬어주며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너무 보고 싶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부록을 바라보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무개념인 사람들이 나날이 뉴스를 채우다 보니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피곤하지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상이 되고 내 가족이 되면 더 괴롭더라고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이제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었고요. 시작부터 말이 많은 결혼이었지만 다 패스하고 딱 하나, 정말 저의 고질병으로서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해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쉽게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고 부모님 정을 그득히 받아본 타입은 아니에요. 이런 타입이 독한 타입의 시댁을 만나면 이렇게 힘들다는 걸 제 결혼 생활로 몸소 체험했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쩌다 보니 우리 부부와 함께 살게 되셨어요. 부부 둘 중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결혼식 이후로 얼마나 졸라대시는지 피할 길이 없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저한테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하더군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이게 얼마나 결정하기 힘든 일인지 나도 잘 아는데 한 번만 좀 봐줄 수 없을까? 우리 엄마 참 불쌍한 사람이야. 나도 상황이 어렵게 되었고 엄마도 어릴 때 외할머니한테 버림받았고 나중에 자라서 결혼하고 나를 열심히 키워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서 이렇게 힘들게 엄마랑 만나본 거라. 게다가 엄마도 마땅히 갈 데가 없고 너무 삶이 힘드신가 봐. 길게는 아니고 애기 생길 때까지만 같이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듣고 당장은 얼굴이 찌푸려졌지만 저도 약간 환경이 비슷하긴 해요.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건 저나 남편이나 똑같았거든요. 친정아빠가 홀로 저를 키워오셨고 남편은 외가, 친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힘들게 자란 케이스예요.
저야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지만 남편은 사정이 좀 더 다르다 보니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렇게 엄마를 막상 보니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조심스레 부탁을 하더라고요. 헌데 여기에 덧붙여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사연 있고 슬픔이 많은 아주 온순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현정이 너한테는 조금 면목이 없지만 나도 우리 상호랑 함께 지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제 좀 잘해주고 싶어. 장기간 아들한테 맛있는 밥도 해주고 싶고 며느리도 챙겨주고 싶어. 니네만 좀 괜찮다면 얼마간 같이 살면서 살림을 좀 봐주고 싶은데 어떠니? 많이 불편하니?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는데 당장 앞에서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어머니 사연은 둘째치고 자꾸 살림을 봐주시겠다, 둘이 편히 일해라 하시면서 이미 결정을 해두신 것 같더라고요. 당시 집을 얻을 때에도 우리 둘이 약간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넓은 집을 얻게 되어서 기뻤었어요. 그거 하나에 다 묻고 가려던 차에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우리 집에 끼게 된다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고 저 역시 당시 신혼 에너지, 아니 콩깍지가 끼어서 그랬던 건지 부부의 사랑만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나 봐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편히 지내시면 돼요. 어차피 저랑 상호 씨랑 집 비우는 시간도 많고 아침이랑 저녁 시간대만 잠깐 뵐 수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매번 제 투정을 다 받아가며 키워주신 아빠랑만 살아왔어요. 그렇게 여자 어른과 어떻게 살아가고 어른에 대한 예의를 어디까지 지키며 어디서 긴장을 풀어야 하는지 잘 몰랐답니다. 그걸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아마도 습득하게 될 거고 그게 꼭 다 불편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써 합리화시키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애썼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팔은 안으로 굽고 좋은 게 있으면 내 자식 먹이고 싶지 남의 자식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는 함께 사는 동안 남편 말 맞다나 혼자 살림에서 살아오신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은 곧잘 맛있게 잘 해주셨어요. 우리 엄마 식당에서 오래 일했대. 땡땡동에 있는 땡땡 식당인데 거기 지금도 TV에 나와. 엄청난 맛집인데 거기 반찬이랑 다 손수 엄마가 만들었고 그만둘 때에도 사장님이 안 놔주려고 했다나 봐. 우리 엄마 밥 맛있지?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로 실제로 맛있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꼭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것, 다소 비싼 식재료가 들어간 것은 꼭 본인 아들 앞에 놔두시더라고요. 말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으로 하시는 행동은 너무 달랐어요. 요즘 세대는 남자나 여자나 다 힘들어. 둘이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너무 고생이잖아. 얼른 많이들 먹어. 누가 살림을 하고 누가 집을 사고 그런 게 무의미한 때지 뭐. 뉴스 보니까 그런 걸로 남녀가 그렇게 많이 싸운다더라. 어머니 말 맞다나 그런 사정이 실제로 있고 힘든 세대이긴 한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왜 불고기랑 갈비탕 같은 건 왜 전부 본인 아들 앞으로 밀어주시는 걸까요? 사실 이건 아주 사소한 얄미움이고요.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눈에 보이면 힘들 것 같아서 몇 번 눈을 감은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좀 충격적이었던 건 토요일 오후에 제가 운동하고 일찍 들어온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계시던 어머니의 통화 내용이에요. 뭐 아들 집에서 아주 잘 살고 있지 뭐. 우리 상호가 그래. 워낙 효자라니까. 솔직히 상호 아빠가 진절이 나게 싫었지 애가 무슨 죄야. 어릴 때 애 두고 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절절하게 찢어졌는지 몰라. 앉으나 서나 어딜 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상호 생각뿐이었지 뭐. 이 부분까지야 저도 알고 있던 내용이니 그냥 목소리가 너무 큰 것 말고는 신경 안 쓰려 했는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좀 가관이더라고요. 제 욕이나 험담 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때 어머니의 은근한 가치관이랄까? 이 집에서의 생활을 바라보는 좀 다른 시선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상호가 안달복달 애걸복걸하면서 나보고 같이 살아달라고 하는지 몰라. 며느리? 며느리도 착한 애 만났지. 우리 며느리 대기업 다니잖아. 친정도 좀 살고 여유가 있어. 어쩜 그렇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모시는지 너무 이뻐 죽겠다니까.
아이 참 얘는 돈이야 우리 상호가 더 잘 벌지. 얘가 내 손은 안 탔어도 공부 많이 한 애야. 좋은 대학 나왔고 회사도 좋은 데 다녀. 아니 네가 이름을 말하면 뭐를 알아? 여지껏 그 총구석에서 못 벗어나고 손주들만 줄줄 얻어서 황혼의 애나 보고 있으니 서울에서 이렇게 대단한 집에 사는 나랑 뭔 얘기가 통하겠니? 아유 답답하다. 너 전화 끊자. 여기까지 본의 아니게 몰래 들은 저는 제가 이걸 들은 걸 어머니가 눈치채실까 싶어 후다닥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솔직히 제 험담은 아니라고 쳐도 어쩜 저 전화 내용에는 몇 개를 빼곤 다 모조리 거짓말만 들어있는 것일까요? 저는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도 아닐 뿐더러 우리 남편이 좋은 대학이요? 혹시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그리 말했나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자기 손 못하고 힘들게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만 겨우 한 자기 아들을 저렇게 남들한테는 거짓말로 올려치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전문대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곧장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라 자그마한 회사 알바부터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자격증을 따고 자기 스펙을 만들었고요. 나중에 사이버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를 우직하게 쭉 다녀서 조금씩 자리를 올려간 것밖에 없어요. 게다가 무슨 제가 대기업이고 친정이 잘 살고 여유가 있다는 둥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만 주구장창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어머니는 자꾸 맞다고 과하게 말씀하시는 게 좀 편치 않았어요. 어쨌든 그거야 그거고 그냥 어머니의 귀여운 허풍이겠지 하고 애써 생각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아기 가질 준비를 해야 했고 신경 쓸 게 무척 많았어요. 주변에 일찍 결혼했는데도 불임인 친구들이 있어서 왠지 모르게 조급해지더라고요. 남편도 그 부분은 저와 뜻이 같았고 최대한 저에게 맞춰주려고 애를 썼어요. 현정아,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 없지? 혹시 너무 힘들면 회사 그만둬도 돼. 내가 어떻게든 혼자서 해볼 테니까. 지금은 애기 갖는 게 먼저잖아. 아니야. 애기 생길 때까지는 최대한 벌어둬야 하지 않겠어? 집도 이사 가야 할 테고 돈 들어갈 거 천지야. 마음은 편히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혼하고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 저도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어머니도 조금씩 약간은 푼수 같으시다고 해야 할까요?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고 그냥 말씀을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왜 그렇게들 아기가 안 들어서는지 몰라. 혹시 현정이 너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니? 아기 들어서려면 그렇게 훤히 드러난 옷 입고 다니면 몸이 차가워서 안 돼. 밥도 얼마 안 먹고 맨날 찔끔 남기고 몸매 관리한답시고 그렇게 깨작깨작 먹고 독하게 운동하고 그러면 애기 안 들어서. 니네 더 늦기 전에 애는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참견 같은 거 절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깨작깨작 먹다니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밥 먹으면 식사할 맛 안 나긴 하거든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신데렐라에 나오는 계모도 아니고 어머니는 자꾸 음식 갖고 차별하세요. 복날 삼계탕을 끓이면 전복은 꼭 자기 아들 앞으로 다 몰아다 주시고요. 이런 게 싫어서 제가 밥을 해먹기도 하는데 그때도 여지없이 똑같아요. 아이고, 니네들 많이 먹어라. 불고기가 아주 잡내 없이 맛있네. 이거 마늘이랑 청양고추 좀 더 넣으면 더 칼칼해져. 여기에 당면까지 넣으면 더 맛있겠다. 다음에 현정아, 내가 말해준 대로 해봐. 네가 간을 너무 심심하게 하더라고. 이러면서 은근히 음식에 대한 핀잔도 하시고 자기 아들한테도 음식을 몰아주시니 먹을 맛이 나겠나요? 처음에 어머니랑 마주칠 시간도 별로 없고 어머니 말 맞다나 살림이나 밥도 해주시겠대서 오케이 한 거예요. 엄마와 아들의 정을 위해서 같이 사는 건 그들 모자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저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도 남편이 아기 갖기 전까지만이라고 선을 그어 두었는데 상황이 좀 예상 밖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 저는 임신을 했고 다 같이 무척 기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약간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정아, 미안한데 엄마가 우리 애기 생긴 거 알고 너무 좋아하신다. 내가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엄마는 너 애기 낳아서 돌보는 것도 나중에 손 많이 필요할 거라면서 꼭 다 해주려고 하셔. 그런 와중에 엄마 보고 애기 태어나면 따로 나가 사시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어떡하지? 저는 이때부터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임신을 알고 좋아하시기에 앞서 입덧이 먼저 찾아와서 몸이 무척 불편했어요. 남편의 땀 냄새라든지 어머니가 잠깐 여시는 냉장고 냄새까지 짜증나는 판국에 어머니랑 함께 사는 날이 더 길어진다니요? 그 와중에 어머니는 직접 저에게 말은 안 하시고 꼭 저렇게 아들을 시켜서 은근슬쩍 같이 사는 기간을 늘리시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때만 해도 저는 엄청나게 큰 불만은 없었거나 아니면 살만했었나 봐요. 그럭저럭 받아들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난 뒤 어머니의 이상한 자부심은 점점 커져가더군요. 아예 우리 집 일원이 되어 가족의 한 구성으로 자신을 받아들이신 것 같았어요. 제가 원한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기 어머니, 오늘 저랑 상호 씨랑 하늘이랑 나가서 100일 사진 찍고 올게요. 애기 분유 한 번 더 먹이고 챙겨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이 묘하게 변하시더니 기분이 상당히 나쁜 듯 입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얘, 니네들끼리만 나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어른한테 그런 거 먼저 물어봐야지. 같이 안 찍으시겠냐고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니? 현정이 너는 네 엄마한테 그런 것도 못 배웠어? 갑자기 무척 날선투로 공격을 하시길래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대뜸 저희 엄마를 들먹거리시다뇨? 그리고 저런 비난 어투는 어머니 같은 분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엄마야 일찍 돌아가셨지만 본인은 생태 같은 자식을 두고 나가버리셨으면서 어떻게 저리 말을 해요? 제가 아들을 낳아보니 더더욱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황당한 저를 보고 남편은 급히 수습을 했어요. 현정아, 엄마가 서운했나봐. 같이 가고 싶었나봐, 엄마도. 엄마도 하늘이 이뻐하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 그렇게 급 마무리를 하고 우리 셋은 그날 오후 사진을 찍으러 나갔는데 어머니는 이상하게 삐지셔서는 말을 한마디도 안 걸으시더라고요. 이전에도 은근슬쩍 제 신경을 건드리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머니는 이후로 아예 대놓고 저한테 차갑게 굴어대시는 거예요. 너무 머리 아파서 그냥 넘기려는데 하늘이가 200일 되었을 무렵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청구서를 보내시는 걸까요? 현정이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있잖아, 사람이 아무리 자기 집에서 못 배웠다고 해도 어른한테 그러는 건 아니야. 어른이 싫은 태를 내면 눈치를 채고서 아랫사람이 살살 다가와야지. 그렇게 뭐 뻣뻣하게 세우고 있으면 어떡하니? 나랑 뭐 싸우기라도 하지는 거야? 저는 이때 표정 관리가 안 되었고 일단 무슨 말인지 들어는 보자는 생각으로 심호흡을 했어요. 그런데 뭔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있잖아. 내가 그래도 하늘이 좀 봐주고 했잖아. 다른 집은 절대 시어머니랑 친정엄마한테 그냥 애를 안 맡겨. 노인네가 다 늙어서 애 업고 일어나고 챙겨 먹이고 놀아주는 거 얼마나 고문인지 아니? 내 친구 정숙이도 손주들 둘 봐주고 한 달에 300씩 받는데더라. 니네가 그 정도는 못 줘도 못해도 200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이야, 이거 당장 그냥 애 어린이집 보내고 다음날부터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참고 들어봤어요. 그리고 말이야, 현정이 너도 너무 고깝게 살지 마라. 나 상호 키우고 혼자 살아오면서 볼장 다 본 사람이야. 힘들게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유가 없는 거지 뭐 줏대도 없고 뭣도 없어서 니들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니들 결혼하고부터 내가 살림해주고 밥 차려주고 한 거 다 돈으로 따져보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너. 네가 진즉에 이렇게 말했어야 돼. 어머니 번듯한 집은 아니라도 20평대 집 하나 얻어드릴게요. 거기서 편히 사세요. 아휴, 이런 말을 꼭 찔러야지만 입으로 뱉을 거니? 전 여기까지 듣고 당장 대꾸할 말이 생각 안 나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입모양을 하고 듣고 있었어요. 아니 무슨 집이 장난도 아니고 어른 셋에 애기 하나 키우는 집도 25평이 안 되는데 무슨 어머니 혼자 살 집을 비슷하게 얻어다 드려요. 이거 완전 도둑심보네 싶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렇게는 못 드려요. 그럴 돈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빚 갚기 힘들어서 호덕이고 있어요. 저 당장 내년부터 일해야 한다고요. 월에 200씩이요? 그렇게는 힘들겠는데요.
어머니 힘드시면 저희 집에 계신 동안에 일자리 구하셔서 월급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 휴직 끝나면 하늘이 어린이집 보낼 거고 직장 어린이집이라 제가 등하원 다 시킬 수 있어요. 어머니가 신경 써주실 건 없으세요. 하늘이 걱정 마시고 어머니 일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말에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여지껏 보지 못했던 아주 괴랄스러운 성질을 부리시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이 태도는 저 말에 제가 찔끔 눈물 흘려가며 당연히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할 때부터 이마가 무슨 종이짝 구겨지듯 엉망이 되시더라고요. 뭐야?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소리래? 정말. 얘 현정아, 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 지금 하늘이가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내가 니네 결혼해서 애들 낳고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태어나서도 이 온통 고장난 몸으로 업어가며 봐줬어. 어떻게 말을 그렇게 개념 없이 하냐? 응? 네가 생각해도 지금 네 말 너무 이상하지 않아? 얘기가 그렇게 되면 저도 그냥 넘길 수가 없고 왠지 상황이 더 꼬일 것 같아서 반박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원해서 어머니가 들어와서 사신 건 아니시잖아요. 아들이랑,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 상우 씨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생신을 안 챙겨드렸나요? 저희 여행 갈 때도 꼬박꼬박 같이 다니셔서 좋은 구경도 하셨고 한 달 용돈 밖에 나가 쓸 거 필요하다셔서 월 30만 원씩 드렸어요. 누구한테 지원받은 거 하나 없이 우리 부부 둘이서 꾸린 집이고 여기에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며 어머니 숙식 다 해결하셨고 용돈도 별개로 받지 않으셨나요? 하늘이 나와서 조리하는 것도 도우미가 와서 다 해줬고 어머니께 부탁드린 건 없을 텐데요. 애기 분유며 이유식이며 제가 휴직하면서 다 했지 솔직히 밤에 애기 재우는 것도 어머니가 하신 일은 아니잖아요. 육아도 거의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기서 월 200씩이요? 170만 원을 더 달란 말씀이세요? 지금 돈 버는 사람 이 집에서 상호 씨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만한 돈을 드려요? 싸움이 점점 커지고 분위기는 험악해져 가고 저는 정말 골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복직 문제도 골치 아프고 친정아빠도 건강 상태가 나쁘신 편이라 친정도 왔다 갔다 해야 했어요. 와중에 아기도 감기를 호되게 앓고 회복이 더뎌서 난감한 와중에 웬 쓸데없는 돈 요구를 하고 계시냐고요. 어머니는 더 이상 안 되겠는지 그에 뒤이어서 더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하셨어요. 여지껏 아들 버려놓고 혼자 살아온 그 20여 년의 인생 동안 대체 뭘 했으면 환갑이 넘은 나이에 혼자 자그마한 원룸 얻을 돈이라도 없는 걸까요? 그걸 왜 버리고 간 아들과 그 부인인 며느리한테 요구를 하시냐고요. 그럼 나 이렇게는 그냥 못 넘어간다? 너무 괘씸해서 안 되겠어.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해보자. 좋아, 좋다 이거야. 100번 양보해서. 그럼 됐어. 20평대 빌라고 뭐고 내가 죄지 뭐. 내가 너한테 푼수 같은 소리 실없는 소리 했다. 그러면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서 살아야겠으니 그거라도 보태라. 그건 안 된다 소리 하지 않겠지? 내가 니네랑 산 게 벌써 5억이다. 그만큼 산 거 직장인 월급으로 따지면 1억이 넘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억만 맞춰서 줘라. 내 더럽고 치사해서 더 안 바래. 됐냐? 아니, 이건 뭐 무기만 안 들었지 강도도 아니고 뭔 소리예요. 어디서 이런 허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대체 내가 어디부터 어머니한테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한 건지 열심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안 된다고 했고 급기야 남편을 호출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이 얘기를 조용히 저랑 둘이서 끝낼 심보였는지 처음엔 당황했다가 얘네한테 1억은 무조건 받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나 봐요. 자기 아들이 집에 올 때까지 덤덤히 기다리시더군요. 물론 저에 대해서 궁시렁거리는 것도 잊지 않고 말이에요. 아무튼 남편은 돌아왔고 양쪽 얘기를 듣고 남편도 조금은 절망하는 눈치였어요. 엄마, 1억이... 우리 그런 돈 없어. 지금 이 집도 만만치 않아. 빚 갚겠다고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엄마, 이건 현정이 말이 틀린 게 없어. 조금 서운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차라리 일을 하셔. 엄마 음식 솜씨 좋고 어딜 가든 일할 수 있잖아.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일하고 월급 받아서 그거 모아서 원룸 얻어서 나가면 되지. 지금 우리 코가 석자야. 애 키우고 있는 집에 어떻게 1억을 달라고 그래. 이 말에 구구절절 공감하면서 저는 그보다 더 심한 말을 못한 게 한이 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 보통 아니신 분이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면전에 대고 거절을 하니 아주 대단한 쇼크를 얻으셨나 봐요. 며칠간 알아놓으셔서 단식 투쟁을 하시는 게 아니겠나요?
뭐 거창하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단식 투쟁이요. 밥도 안 먹는다, 뭐도 안 먹는다, 자식한테 버림받고 서러워서 이대로 굶어 죽겠다. 이따위의 말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따끔하게 말한 아들인 우리 남편 본인이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어머니는 자식 잘못도 따며 우리 탓을 하고 계셨어요. 솔직히 남인 저야 눈 깜짝 안 하고 저 노인네가 미쳤구나 싶었지만 어릴 때 엄마에게 큰 상처를 입었고 이제서 엄마의 정을 조금 느껴보던 남편은 느끼는 게 달랐어요. 나중에 저를 설득하려고 들더라고요. 현정아, 정말 미안한데 우리 그때 적금 들어둔 거 있잖아. 그거 조금만 깨면 안 될까? 엄마 너무 저러고 계시니까 물론 그 금액을 다 드릴 순 없고 조금 달래드리는 용도로 드리면 안 돼? 사실 엄마도 좀 서운하긴 할 것 같아서 엄마가 나가서 사시기에 상황이 안 되는데 너무 그냥 방치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대뜸 나가시라 할 순 없잖아. 저는 이 말에 몹시 화가 났고 곧장 뭐라 했어요. 됐어! 그거 이제 겨우 5천 다 돼가는데 뭘? 짜투리 돈이며 돈 될 만한 거 다 합쳐가며 모은 거야. 그걸로 퍽이나 달라지겠다. 더 안 주냐고 화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치고 난 뒤 남편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한테 외려 서운해하더군요. 현정아, 엄마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나도 마음이 안 편해. 저러다가 무슨 일 나면 어떡해. 아니면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면 진짜 나 아무것도 못해. 엄마 말이 아예 막다 틀린 건 아니잖아, 어? 저는 남편이 하도 졸라대는 통에 그리고 어머니와 그 좁은 집에 같이 살면서 계속 저런 무언의 시위를 견디는 게 힘들어서 결국은 통장을 깨게 되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으니 바로 1,000만 원만, 그것도 빌려드리는 형태로 드린 거예요. 어머니는 아주 고깝다는 눈으로 받으시더니 일단은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니네 성의는 알아서 내가 받겠는데 진짜 니네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일한다. 당장 이럴 거라고 그렇게 알아.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어머니랑 증서를 작성했고 돈을 얼마 빌렸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갚겠다 하고 둘 다 서명을 하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누누이 몇 번이나 설명했어요. 저희 절대 여유 없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1억 같은 돈은 빌려드릴 애도 없어요. 그리고 이 돈은 정말로 갚으셔야 해요. 저희 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손주 하늘이도 여유치 않은 엄마 아빠 밑에서 커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다시 생각해보면 저도 말을 참 정없이 야박하게 했나 싶지만 어머니의 대처부터가 애시당초 너무했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복직하고 일하게 되면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될 거고 슬슬 어머니와의 분가를 고려해야 했어요. 물론 돈푼 없이 그냥 분리되자고 할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넉넉지 않은 형편 안에 돈 1,000만 원은 드릴 생각을 했답니다. 하다못해 원룸 보증금이라도 될 거고 그 외 생활비야 어머니 건강하시고 정정하시니 본인이 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계속 손 까딱 안고 1억 노래를 불러대시니 정이 안 떨어질 수가 있겠나요? 끝끝내 그렇게 해서 합의를 받고 어머니는 얼마 뒤에 역 근처 번화가에 있는 식당가에 취직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동안은 신경을 껐고 저는 기저질환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친정아빠 쪽에 비로소 신경을 기울이게 됐어요. 아직도 이때 생각하면 너무 울컥한 게 정작 우리 아빠는 몇 번 집에 와보시게도 못했어요. 어머니랑 같이 사느라 불편했거든요. 내가 한번 하늘이 보러 들리고 싶은데 사돈 계시니 서로 얼마나 불편하겠냐. 네가 하늘이 데리고 가끔 와라.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장소가 뭔 상관이겠냐면 이게 묘하게 짜증났어요. 아빠가 한 번 오셨을 때도 어머니가 되게 불편해하셨거든요. 아이고, 나 화장도 못도 안 하고 있는데 얘 현정아, 사돈 오신다고 나한테 전화라도 했어야지. 그럼 내가 멀리 나가 있었을 거 아니냐. 아우, 이게 무슨 꼴이냐 진짜. 편히 있다 가셔요. 저는 뭐라도 찍어 바르고 밖에 나가 있어야겠네요. 어머니는 그렇게 눈치를 주고 나가버리시니 편찮은 몸으로 정말 어쩌다가 딸네 집에 온 우리 아빠는 상당히 눈치가 보이셨을 거예요.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아빠는 극구 이쪽으로 발걸음하는 걸 거절하셨고 아무튼 와중에 아빠 몸도 점점 상태가 나쁜지라 제 가슴은 여러모로 미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랑 돈으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나요. 그런데 제가 복직할 무렵쯤 안 그래도 우리 하늘이보다는 아빠 쪽이 훨씬 더 마음 쓰이는 상태였는데요. 아빠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오신 거예요. 현정, 아빠 119 좀 불러줘라.
안 그래도 이날따라 잠을 제대로 못하고 새벽녘에 뒤척이고 있던 저에게 이런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당탕탕 조치를 하고 정신이 들어보니 아빠 몸 상태가 너무 위독하신 거예요. 그 며칠 전쯤부터 요양병원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 중환자실로 모시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고 다행히도 정말 좋은 동료들이 저의 복직을 기다려주었어요.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이니 저도 정신을 바로잡을 수 없었고 이때 정말 처음으로 제대로 어머니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답니다. 어머니 쪽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다냐. 현종이 너는 하늘이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가게에 말하고 며칠 좀 쉰다고 할 테니까 너가 아버지 괜찮아지실 때까지는 네가 그쪽 신경을 써야지 어쩌겠냐. 부모 챙기고 자식도 챙겨야 되는데 부모가 오늘 내일 하면 자식은 누구한테 맡겨야지 뭐. 여기는 상호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 잘 챙겨드려라. 이때 일순간 저는 조금은 어머니에게 약간은 다른 감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위독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에 정말 누구의 손이라도 빌려야 했던 때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도 조금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아빠는 그렇게 정말 말없이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숨을 거두셨어요. 당시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아빠의 소천을 확인한 이래 장례식장에서도 친가 식구들을 만나는 동안 내내 통곡과 오열만 오갈 뿐이었어요. 직장 동료들이 와서 좀 챙겨주는데도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고 우리 하늘이도 엄마를 따라 엉엉 우는데 못 챙겨주겠더라고요. 그런 하늘이를 어머니가 업고 챙기시면서 봐주시고 나중에 절 토닥여 주시더군요. 어머니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는 분이셨나 싶게 꽤 따뜻한 면모를 보이셨어요. 나도 우리 엄마랑 아빠랑 별로 기억이 없어. 요즘은 어쩌면 차라리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누가 죽으면 이렇게 슬퍼하라고 자리도 깔아주는 게 아닌가 몰라. 아버지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렇게 울고불고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냥 하늘이한테나 실컷 잘해주고 너는 네 자식이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내가 그래서 상호랑 추억 많이 만들고 정 붙이려고 하잖아. 당시 저도 많이 약해져 있었고 이 말에 많이 울컥함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엉엉 계속 울어대고 남편도 위로해주고 어른들과 많은 조문객분들의 힘으로 그나마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이때 아이 생각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넋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힘들었겠더라고요. 그리고 장례를 겨우 다 치렀고 아빠를 보내드린 마음을 겨우겨우 추스렀어요. 이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일찍이 부모랑 헤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만 주변에서 하는 말들 보면 충분히 울어야 한다더라. 안 그러면 살면서 감당이 안 된대. 울 때 많이 울어둬야 한다니까 너도 울음이 나오면 그냥 다 울어버려. 참고는 못 산다잖냐? 이런 말까지 어머니께 듣고 며칠 지나면서 저도 마음이 무척 말랑해 있던 사이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러놓고 조심스레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사실 너 힘들 때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말이야. 염치불문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 좀 들어줄 수 있냐? 고개를 끄덕이는 저에게 어머니는 곧장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 같으면 저도 날이 서 있었겠지만 이때에는 좀 감성적인 상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시골에 오빠가 있어. 몸이 안 좋다는데 수술도 못하고 있댄다. 우리 친정 형편이 그래. 다들 돈이라면 먹고 죽을 애도 없다. 너네한테 집 받아서 가겠다고 난리친 것도 나올 거 하나 없는 집구석이고 혼자 늙어 죽을 거 겁나서 그랬어. 그런데 큰오빠가 지금 저렇게 아프다고 하고 니네 아버지랑 연배도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니? 나도 마음이 좀 불안해. 니네가 그때 빌려준 돈도 있지만 나도 살 길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데 내 사정 좀 봐서 딱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안 되겠냐? 이 말에 저도 당장 마음이 우러나오고 간질간질하게 변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보통 마음 상태가 아니었나 봐요. 일단 저 말을 듣고 반발보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아, 사정이 그러시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목돈이 없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자르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민망해 죽겠다는 얼굴로 말이에요. 부의금. 이번에 부의금 들어온 거 있지 않냐? 이런 부탁해서 참 염치가 없다. 그래, 내가 죽일년이지.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일하는 식당에도 얘기해 봤는데 안 된다더라. 내가 당장 1, 2년은 아니고 3년 걸쳐서 갚을게. 더도 말고 딱 1,000,000원이다. 그 이상은 나도 갚기 버거워서 말 못해. 우리 시골 오빠야 좀 도와줘라. 너가 조카 며느리 아니냐.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생각해보면 참 개똥 같은 논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운을 띄우는 첫 말부터 끝으로 마무리되는 말까지 하나도 연관성이 없다고요. 그런데 참 저도 저예요. 아빠 돌아가시고 마음 둘 곳이 얼마나 없었으면 어머니가 그 수년간 저랑 살면서 유일하게 몇 번 토닥여주고 몇 번 제 역성 들어주며 애기 챙겨준 것 같고 그런 판단을 했던 걸까요? 일단 어머니의 큰오빠이자 우리 남편의 큰 외삼촌이신 분이 비슷하게 기저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다고 하고 다들 돈이 없어 손가락만 쪽쪽 빨고 무능하게 바라만 본다니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아마 우리 아빠를 보내드릴 때 상황이 너무 비슷하게 겹치기도 하고 보내드린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그렇기도 할 것 같더군요. 좌우지간 상황은 그리 되어 저는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드렸고요. 물론 이때에도 증서는 썼답니다. 저는 꼭 그런 건 쓰는 주의예요. 어릴 적 친구에게 돈을 떼어먹힌 적이 있어서 애지간해선 돈 거래를 안 하는 편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빌려드렸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두었어요. 남편은 마냥 저에게 고맙다며 할 말이 없다고 하고 저도 큰 결심 아래 돈 거래를 해서인지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더군요. 돈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도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움직였으니 돈까지 움직이게 됐던 것이었죠. 이렇게 되어 어머니는 돈을 들고 본인 고향인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한 달 정도 있다 오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있잖아, 어머니 말이야. 요 얼마간 일하셨던 그 식당 한 달씩이나 휴가 안 주지 않을까? 그럼 그만두고 가신 거야? 어머니 연세에 그만큼 돈 준다는 거 찾기 힘드실 텐데. 그러자 남편이 별소리를 다 한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아이 요즘 아줌마나 할머니들 쓰는 식당이 한두 군데야.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거야, 엄만. 그리고 엄마네 고향은 지역 터세도 힘들고 아무튼 내 기억이 맞다면 큰 외삼촌네 식구들도 쉽지 않고 엄마도 거기 가 있느라 시간 꽤 써야 될걸. 엄마가 돈 보태준다고 해도 호의적이지 않나. 나도 어릴 때 큰 외숙모 무척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어. 이렇게 얘기가 딴 데로 흐르다 보니 저도 신경을 껐는데 어머니는 한 달이 지나도 올라오질 않으시더라고요.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일에 치여 신경을 못 쓰는 동안 거의 2달 가까이 계속 그쪽에 계시는 듯 했어요. 근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자꾸 신경이 쓰여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집 기준에선 큰 돈을 2차례로 빌려드린 셈인데 곧 죽어도 집에 붙어 계실 기세이던 분이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으시니까요.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좀 언짢아하는 남편을 설득하여 저는 구태여 시골로 주구장창 내려가게 되었어요. 중간에 어머니에게 전화했는데 남편이 걸었더니 받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올라가려고 했다나요? 나 여기 그쪽 땡땡터로 들어오면 있는 첫 번째 집. 그러니까 니네 삼촌네 주소 보내줄게. 잘 됐다. 나도 그 차 타고 올라가야겠다. 잘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약간은 꺼림칙한 기분으로 출발했어요. 얼마 안 되어 도착한 허름한 집에는 대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는 할머니들 8명이 앉아서 얘기하고 계시더군요. 남편이 본인 소개를 하니 그분들도 대충 알아들으시는 듯 했고 아마 남편 외가 쪽 어른들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제가 꿍얼꿍얼 찾으니 그 할머니들 중 한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아마 이분이 큰 외숙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가씨도 참 어디서 그렇게 돈지랄을 하나 했더니 상호랑 우리 조카 며느리가 돈을 많이 갖다 줬다며? 이런 구석촌까지 와서 돈 갖고 꼬라지라도 부려갖고 여기 아주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어. 작은 오빠랑도 그렇게 밤낮 없이 싸우고 지겨워 죽겠네 진짜. 그 조카 며느리? 상호랑 얼른 어머니 모시고 올라가. 우리 아주 질렸어 그냥.
큰 외숙모님의 날선 불평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마치 초기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어머니가 자기 친구한테 실컷 허세 부리던 내용을 또다시 건너 듣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이상하던 차에 저쪽 문지방 안에서 술 주정하는 소리가 대차게 들리는 거예요. 참 부끄럽게도 그 대상은 우리 어머니가 맞더군요. 안 본 그 두어 달 사이에 뭘 그렇게 잘 드셨는지 살은 포동하게 오르신 데다가 대낮부터 거하게 술에 취해서 얼굴은 벌게져 있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남편이 외가 어른들께 겨우 인사를 하고 억지로 차에 태웠고 저는 큰 외숙모님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무슨 소리야? 큰 외삼촌이라니. 서방님 말고? 큰 외삼촌. 우리 애 아빠 말이에요. 우리 애 아빠는 재작년에 갔어. 진즉 갔지? 병으로? 응? 누가 아파? 여긴 누가 아픈데? 이 집에 남자라고는 서방님밖에 없어. 그니까 거기 시어머니네 작은 오빠 말이야. 뭘 아프긴 누가 아파. 다들 죽지 못해 숨구녕 붙어서 잘만 살고 있구만. 왜 그러는데? 큰 외숙모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애걸복걸하시면서 우리 아픈 오빠 어쩌고 하시던 큰 외삼촌은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남아있는 남자 형제라고는 막내 외삼촌밖에 안 계신데 아주 정정하시고 심지어 어머니랑 몇 살 차이 안 나서인지 와 있는 내내 불같이 싸우고 나가고를 반복하셨다더군요. 이 부분은 거짓말인 게 들통 나버렸고 저는 부글거리는 속을 끌어안고 고민했어요. 어머니는 대체 왜 본인 친정 집구석에 그것도 본인 집도 아니고 큰 올케네 집에 와서 저러고 있었던 건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배웅해 주시는 큰 외숙모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지긋지긋하고 진리하는 말투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더군요. 하여간 다신 보지 말자고 좀 전해줘요. 옛날부터 그렇게 사고를 치고 우리 진건이 등록금도 빼서 도망치고 지구 오빠가 잡아 죽인다는 걸 요래저래 잘도 도망다녔지. 오빠 죽었을 때 와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돈 뭉치를 갖고 와서 유세래. 지 잘못에 멸시당한 걸 괜히 우리 탓하면서 아주 돈질을 하고 자빠졌어. 다신 오지 말라 그래. 아주 썩은 니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야. 그 조카 며느리 알아듣겠어요? 2번 다시 보내지 말라고.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뻗어있는 쪽 차문을 엄청 거세게 쾅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올라오는 내내 어머니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술 냄새에 머리가 아프면서도 저는 남편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암만 생각해봐도 사기당한 거죠. 무려 저는 어머니의 그 얘기에 넘어가 어머니 본인 입으로 오밀조밀하게 지칭하신 우리 아빠 부의금, 그 부의금을 빌려드렸었다고요. 살아있지도 않고 이미 일찍 돌아가신 본인 큰오빠를 팔아 돈 1,000만 원을 또다시 며느리네 친정아버지 부의금으로부터 빼내어서 들고 본인 친정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올케들한테 돈부림을 하면서 유세를 떨고 자기가 일찌감치 집에서 사고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도망가고 조카들 등록금까지 빼서 도망쳤다 걸렸던 그런 것들을 반성은커녕 가짠치도 않은 자기 돈 자랑을 하며 누르려고 했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수년간 모아온 돈 중 만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적금을 깨서 1,000만 원을 빌려드렸는데 그건 원룸에다 보탠다고 하더니 앞만 봐도 원룸은 알아보지도 않았을 게 뻔했어요. 저 따위로 흥청망청 쓰며 말 그대로 돈지랄을 해가며 유세를 부렸겠죠. 그러면서 어디 감성팔이를 하고 그 며칠 제 사정을 봐주는 척하면서 본인 입으로 또박또박 부의금이라 명칭하며 이 돈을 저한테 빌려간 걸까요? 저는 가는 내내 용서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었고 부글부글거리는 상태로 집에 도착을 했어요. 너무 늦게 올라온 탓에 어린이집에 애를 맡긴 시간도 한참 넘어갔고 중간에 애를 챙겨서 집으로 왔는데요. 오자마자 어머니는 그나마 잠이 좀 깨셨는지 소파에 앉아 멍하니 고개를 흔들고 계시더군요. 아이고 죽겠다. 언제 이렇게 총알같이 여기로 왔다냐. 아유 하여간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다. 이러면서 소파 위로 털썩 널브러지시는데 저는 그 꼴이 정말 너무 환멸나게 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 보고 아기를 좀 재우라고 맡긴 다음 거실로 나와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저 돈 돌려주세요. 1,000만 원 먼저 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주실 거예요? 저는 앉지도 않고 서서 소파에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곧장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야, 너는 네 시애미 얼굴 보자마자 돈 거리냐? 내가 뭘 했어? 준다고 했잖아. 네가 증서까지 찌랬잖냐. 누가 떼먹는다고 그래. 까짓것 돌려준다고 한 날까지 기다려. 시끄러워 죽겠네. 아니요, 어머니. 저 돈 바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던 사실이랑 너무 달라서요. 큰 외삼촌분 아프셔서 이 돈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내려가서 외숙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니 정말 저한테 너무 심한 일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돌아가신 분을 두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가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그 돈 무슨 돈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아빠 부의금이에요. 부의금이랑 뜻을 모르세요? 어머니는 이때부터 자기도 일이 꼬였다고 생각했는지 곧장 일어나서 저에게 아주 사납게 주정을 부리시더군요. 이때부터 저는 이 사람을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히 들었어요. 준다고 했잖아. 누가 떼먹는데?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어른한테 어디서 아주 버릇없고 못 배워먹어서 누구를 도둑놈 취급하고 있어. 너 적당히 나대. 내가 경고했어. 이때부터 눈앞이 흐려지며 두통이 세게 저를 짓누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돈 빌려준 사람이 죄인이라더니 이제 야단까지 맞는 건가요? 기가 막혀서 저는 더 목소리를 세게 높였어요. 이쯤 되니 저쪽 방에서 애가 깬다고 해도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아빠 부의금이 걸려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어머니!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시나 본데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돈 갚으셔야 돼요. 당장 저한테 1,000만 원 내놓으셔야 된다고요. 그 전에 빌려드린 건 저랑 남편 같이 모은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만 이번에 빌려드린 1,000만 원은 오롯이 제 집에서 관련된 돈이에요. 이거 그렇게 허위로 뻥치시고 빌려가신 주제에 버티고 그러시면 진짜 서로 못 볼 걸 봐요. 그만하시고 빨리 남은 돈이라도 여기 다 주세요. 그리고 하루라도 취업을 해서 갚으시던지 아니면 제 말이 끊기기도 전에 어머니는 아주 우악스럽고 괴랄스럽게 당장 토라도 할 듯이 소리를 꽥 지르시더라고요. 고향 내려가서 남의 돈으로 돈지랄을 하시더니 기름기만 잔뜩 껴서는 진짜 사람이 염치도 없고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그까짓 돈 1,000만 원 갖고 되게 싸게 구네 진짜. 너 말이야 너. 얼마나 크지면 돈 1,000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냐 볶아? 그러니까 네가 복이 없는 거야. 돈 1,000 주고 아주 생색은 오라지게 부려. 아 진짜 너무 빚쟁이야? 내가 무슨 돈 1억이라도 가져갔어? 10억이라도 빌려서 도망갔냐? 이런 돈 1,000 가지고 진짜 사람 죽어라 생지랄을 하네. 어머니는 웩웩거리면서 저한테 고성을 질렀고 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정수리 끝까지 화가 나 있었어요. 그 와중에 어머니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선포를 저한테 하시더군요.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 깨고 지극히 제정신인 듯한 상태에서 말이죠. 이쯤에 하도 시끄러우니 조용히 시키려고 나와본 남편도 기겁을 했어요. 너, 현정이 너, 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닥쳐. 하여간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쥐뿔도 없는 게 돈에 아주 눈이 시뻘개져가지고는 다 싫으면 썩 나가. 이때 저를 말리려는 남편을 제치고 저는 어머니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누나를 부려렸어요. 나가요? 쫓겨나요? 누가요? 어머니 본인 소개하세요? 아니면 어머니 희망사항이세요? 쫓겨나고 싶으신가 보다. 그렇죠. 이 집에서 누가 왜 쫓겨나요? 여기서 쫓겨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옆에 있던 쿠션을 휙 날렸고 탁자 위에 비스듬히 서있던 조명이 쓰러져 버렸어요. 여기서 저는 더 이상 감내할 게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제 인내심줄이 끊어진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겁도 없이 이딴 소리를 짓거리시더군요. 내 아들 집에 기생해서 사는 주제에 오냐 하고 봐줬더니 이게 독에 올라가지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지? 너 돈 얘기 갖고 한 번 더 지랄하면 가만 안 둬? 줄 때까지 입 닥치고 기다려. 이런 끔찍한 상황 안에 얼간이 같은 남편은 똑같이 멍청이 서서 자기 엄마의 행패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말려주지도 저를 그 상황에서 다른 데로 피하게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더군요. 나중에 자기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둘 다 너무 험악해져 있어서 자기라도 조용히 있었다는데 전혀 변명이 안 될 헛소리죠. 전 더 열내고 할 정성도 없고 더 오를 혈압도 없었어요. 이러다간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목소리 높이지 않고 이미 상할 대로 상해버린 목을 달래가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됐고요, 어머니.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지금 그럴 주제 못 되시거든요? 그런 저를 향해 어머니는 손을 확 쳐들었고 저는 앞서 저를 향해 조준했던 쿠션이 번뜩 떠올라 곧장 제 손을 거세게 들어 올렸어요. 그게 어머니의 뺨을 가격했고 이 지경까지 상황이 흘러왔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여전히 제 팔은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충격이 가해진 자기 뺨을 붙잡고 눈이 터질 듯이 저를 노려보았고 저는 그대로 쭉 말을 이어갔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불러서 어머니 사기죄에 이것저것 다 달아서 더러운 걸 보기 전에 어머니 발로 걸어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요? 내 아들 집! 어머니, 아들한테 들은 게 없으시나 보다. 그러니 겁도 없으시지. 이 집 명의 제 건데요? 제 거고 이 사람 몇 천 안 보태고 들어왔어요. 그런 주제에 별말 안 하고 살아주고 엄마 데리고 와서 살아도 참아줬더니 돈 1,000만 원씩 우습지도 않게 꺼가면서 이제 나를 아주 거지 취급을 하네. 막말로 이 집이 어머니 아들 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며느리네 친정아버지 부익은 뻥치고 가져가서 그렇게 팽자팽자 놀아도 용서되는 거예요? 까놓고 말해봐요. 갚을 생각 있었어요? 있다는 사람이 이따위 태도예요. 좋은 말 할 때 나가세요. 그러자 등신 같은 남편은 옆에서 제발 진정하라며 저를 말렸고 저는 그간 오래도록 참아왔던 말을 남편에게 뱉었습니다. 당신도 나가! 나 당신이랑 결혼한 덕분에 수년간 참 욕봤다. 나 지금 말하면서 확신이 들었어. 이 집 구할 때도 본인이 덜 보태서 미안하다고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던 사람이 당신 아니었나? 그래놓고 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빌고 돈 꺼달라실 때도 결국은 나 설득하고 이번에 우리 아빠 부의금으로 빌려간 거 당신도 알았잖아. 왜 당신 엄마가 나보고 나가랄 땐 조용하고 내가 네 엄마 나가라고 하니까 말리고 지랄이야! 너도 나가! 진짜 큰일 내기 전에 나가! 그리하여 둘은 허둥지둥 제 앞에서 사라졌고 아니 사라졌다기보다는 거의 쫓기듯 짐을 대강 들고 다시 오겠다는 일념하에 도망갔다는 게 정확할 거예요. 하지만 그 둘은 짐을 싹 다 빼내어 문 앞에 내놓은 걸 찾으러 오는 일밖에 하지 못했고요. 남편은 아직도 이혼 소송 중이에요. 순한 것 같던 인간은 인간이 아니었고 자기는 계속 억울하다 이런 이유로 이혼은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네요. 그럼 뭐래요? 저는 아빠를 보내드리고 난 뒤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세상을 어찌 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던 차에 어머니 일을 겪고 나니 이전과 다른 생을 사는 느낌이에요. 아주 독해졌거든요. 다시는 이전 같은 인생을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에 이끌려 그냥 이것저것 봐주고 살아서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어머니랑 저 상태로 계속 살 순 없고 남편이라는 우유부단한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한 전 어머니를 계속 마주해야 돼요. 늘 저를 지켜주셨던 저희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이제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빠라는 존재가 없는 세상에서 저는 열심히 잘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혼 소송을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옮겨 요 근래 계획했던 부업일들을 실행해서 좀 더 아이와 잘 살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다소 부족한 새 출발일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라는 커다란 우라병 주체와 떨어진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희망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다들 건강하시고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